반갑습니다 하고 여러분, 미술교육 지도사 과정을 강의하게 될 문주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 될 텐데요. 제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을 한 장 가져와 봤어요. 지금 이 사진은요, 1935년 뉴욕시의 후원을 받아서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열린 성인을 위한 생활미술 교실의 그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29년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면서 미국은 1930년대 이후 경제 대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실 의식주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이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진이겠죠. 어쩌면 이 미술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실 이 미술교육 지도사 과정은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이 미술교육 지도사 과정은요, 어쩌면 앞으로 미술 교육을 하시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는 이미 미술 선생님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있을 거예요. 초반에는요, 미술 교육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강의할 거고요. 중반부부터는 동서양의 미술사, 그리고 미술 감상과 비평의 이론과 실제, 끝으로 미술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방법의 그런 미술 표현들이 있는가 하는 실습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미술 교육에 우리는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미술 선생님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그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그 구석기 시대에 인류들이 남겨놓은 그림들이 동굴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미술적 잠재성을 성숙자에 의해서 외부에서 계획된 이상적인 방향으로 그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펼쳐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술 교육의 의미래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숙자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나 어떠한 부분에서 먼저 앞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관계라는 것은 미술 교육자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육자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상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술은 인간의 감정, 생각, 정서, 지능, 느낌을 조형 요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형 원리에 맞게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을 해내고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 우리 미술 선생님들, 일반 화실에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요 감상과 비평 부분을 조금 지나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 교육이라는 거는요, 그림을 배우고 또는 어떤 조형 과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상하고 비평하는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에도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술 교육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큰 개념으로 보자면요. 미술이 먼저인지 교육이 먼저인지 또는 교육이 먼저인지 미술이 먼저인지 이런 여러 가지 또 학자별로 이론들이 좀 있죠. 그래서 미술의 교육을 한번 보시면요. Education of Art죠. 말 그대로 미술이 조금 더 위에 있겠죠. 그래서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이다. 전문적 미술과 양성을 위한 미술 교육이다. 아무래도 테크닉이라든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와, 그림 굉장히 잘 그린다 라는 어떠한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미술 교육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죠. 어떤 커리큘럼이 쭉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바우하우스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미술 교육 역사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이 바우하우스는 독일에서 1919년부터 1933년 동안 문을 열었던 그런 유명한 학교입니다. 사실 건축 미술 전문 학교인데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교수직을 맡았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엄청나게 훌륭한 화가들입니다. 네, 뭐 폴 클레도 있었고요. 요하네스 이튼도 있었고요. 상당히 유명한 그 화가들이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입시 미술 교육이 좀 비슷해요. 이 미술의 교육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 또는 대학의 미술 교육과 다소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개념을 보시면 미술을 통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먼저겠죠. 교육이 먼저지만 through art, 미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창의성 중심의 미술 교육, 미술을 수단으로 하는 교육. 어쩌면 저도 어느 정도 대학원 그 전공은 미술 치료를 했는데요. 역시 미술 치료도 치료가 목적에 있고 through, 미술을 통한 그러한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미술의 형식이나 표현, 감상보다는 그것을 통해 길러지는 창의성, 정서 등을 강조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아나 아동들에게 상당히 좋겠죠. 왜 그런 책도 있죠. 우리 여러분 프랑스 아이들은 말보다 그림을 먼저 배운다. 이런 책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을 통한 교육에는요. 자기 표현, 창의성 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 학자들이 티젝과 루엔펠드예요. 그래서 역시 이 학자들에 대한 이론도 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 수단으로 예술을 통해 교육한다. 그래서 허버트 리드의 바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주장도 무엇이 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미술의 본질적 가치 교육인데 이것은 딱 미술이 더 우위다, 교육이 더 우위다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거나 미술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는 이해 중심 미술 교육이 들어가고요. 미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미술과, 그러니까 미술이란 어떤 학문, 교육의 균형을 맞추되 미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어떤 통합적 목적의 미술교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이라는 교과가요. 수행할 수 있는 독자성을 인정하고 다른 교과가 육성하기 힘든 어떤 조형성이나 미의식을 다루는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교과가 육성하기 힘든 조형성이나 미의식은 저도 좀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미술이 줄 수 있는 힘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교과가 수행할 수 있는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미적 능력 육성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 학자가 바로 아이스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미술과 교육을 통해서 미술을 어떤 하나의 교과로 지도하는 교육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미술을 통한 인간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작과 감상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창조성을 개발해서 표현하고 감상 능력을 기른다. 그리고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교과로서의 교육이다. 라는 의미인데 상당히 대단하죠. 이렇게 보면 마치 미술을 교육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이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미술학이라는 것은 또 미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가는 이 커리큘럼은 미술을 교육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그거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미적 안목의 육성과 조형 능력의 신장, 그리고 창의성 개발, 감성의 함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술 교육학은 미술 교육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 현상, 표현 현상과 감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육학 전반이 이 방법이 통합된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술 교육을 접근하는 데에는요, 두 가지 큰 어떠한 그 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는 도구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술이라는 게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구주의냐, 본질주의냐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미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미술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구주의를 보시면요. 미술 교육을 사회적 요구와 목표 달성을 돕는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육적 수단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을 겪고 났을 때 그 국가가 원하는 도시 개발이라든지 재건 사업에 이 미술적 감각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거죠. Education through art가 되는 거죠. 미술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이 있고요. 본질주의는 바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미술 자체가 그냥 교육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미술을 또 교육하고 또 어떤 과정을 같이 겪고 미술을 감상하고 이런 등등 모두 미술 자체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미술 교육에 있어서는요, 크게 두 가지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두 가지 큰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 두 유형이 바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구주의와 본질주의예요. 그런데 이 도구주의는 맥락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먼저 맥락주의에 있어서 우리 미술의 정당성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당성. 맥락주의는요, 작업에서 미술 활동의 수단적인 결과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 활동의 어떤 그 수단이라는 뜻이죠. 미술이 어떠한 것에 있어서 매체가 된다, 매개체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미술 활동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 학생이나 사회의 특별한 요구에 기반을 둔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건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디자이너 또는 그 아이디어, 뭔가 창조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러한 목적 그리고 학생은 또 학생대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미술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요구의 기반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주의의 교육의 출발점은요. 미술이 아니라 학습자에다 둔다는 거예요. 어쩌면 위에 있는 말과 비슷하겠죠. 학습자가 이 미술을 왜 배우고자 하는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 내용을 뽑아내서 미술로부터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맥락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어린이와 지역사회, 국가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미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꼭 화가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꼭 미술 대학을 가야 된다든지 이러한 멀리 있는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당장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정서 함량의 교육으로서 매체를 미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매개로서요. 그래서 미술 교육은 그러한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맥락주의 관점자들의 그런 정당성입니다. 네, 본질주의는 보시면 오직 미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과 이해에 대한 여러 가지 공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의 그 고유성, 그 미술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고유성과 독특성이 있죠. 네, 그래서 미술은 인간의 문화와 경험의 독특한 양상이다. 우리 갓난 아기들도요, 막 기어다니는 아기들도 손에 크레파스를 쥐어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원 같은 낙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교육에 기여하는 것은 정말 다른 영역에서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언어에서 공헌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을 바로 이 미술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분야에 또 전문 교육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쭉 미술이 점점 늘어가고 전문가가 되고 미술가가 되고 디자이너가 되는 그런 전문 미술가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주의자는 미술 그 자체의 특별한 성격을 분석을 한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인해서 미술이 그 독특한 공헌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술이 정말 그 본질적으로 미술에 대한 그 집요한 어떤 깊이 있는 학습을 요구하는 그런 정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크게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쭉 보시면은 맥락주의와 본질주의가 사뭇 다르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쭉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 활동의 수단을 강조한다. 수단이나 어떤 결과,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강조한다. 여기는 그냥 미술 그 자체가 고유성이 중요하다. 또 맥락주의는 교육의 중심이 학습자한테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질주의는 그 미술이 인간에게 기여하는 거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쭉 제가 정당성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밑에 보시면 교육 이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서 보실 텐데요. 미술교육 지도사 과정에는요, 이 미술교육 이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임용고시를 이미 통과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미술교육에 대한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이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외우시기도 아마 좀 힘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쉽게 또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주의에 훨씬 더 이 교육 이론이 많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동 중심이다, 창의성 중심이다, 표현주의 중심이다, 다문화 미술 교육이다, 시각문화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주의는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지금 형태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느끼실 수 있고요. 이쪽은 보시면 학문 중심이라는 것,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러한 교육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DBA라는 이 미술 교육도 이론을 제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의 두 번째 큰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미술 교육을 왜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 건 알겠어요. 네, 그림을 그리는 거는 뭐 우리가 창의성에도 좋고, 하지만 미술 교육은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적 안목을 육성한다. 네, 참 어려운 말이죠. 미적 안목이라는 건 미적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과 같아요. 그럼 미적 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요? 아름다운 걸 금방 알아보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미적 인간이라는 건요, 미술 교육을 통해서 이 안목을 느는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미술 교육의 목적은 이미 앞에 크게 나와 있어요. 안목 육성과 조형, 능력, 신장, 창의성, 개발, 감성의 함량. 이 네 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미술 교육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미적 안목이라는 거는요,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왜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피카소라는 그 훌륭한 작가의 그림을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야, 저렇게 쉬운 그림은 나도 그리겠다.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도 미술을 전공했고, 10대나 20대 초반에 뭐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박물관을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그림이, 그리고 또 피카소의 그 각도도 다르고, 앞모습, 뒷모습이 다 뒤섞여 있는 저 작품이 왜 훌륭한지 그때 당시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는 시간이 좀 흐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그림은 그 그림이 주는 어떤 힐링의 효과가 있고요. 그 그림에 담긴 의미들이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적 안목이라는 건 매우 주관적이긴 하죠.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적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림을 보고 또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보고 전시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눈이 많이 튀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적 안목, 미적으로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키운다. 그리고 식별, 분별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상상이나 관념 속의 이미지를 보기도 한다. 이것은 또 감상과 비평 이론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미적 안목의 인간이라는 것은요. 시지각 육성도 돼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능력 그리고 우뇌의 개발. 아무래도 예술을 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우뇌를 좀 쓰게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은 뭐 좌뇌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이 예술을 접할 때는 우리가 우뇌를 상당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자유 속에서 질서를 통해서 개성과 창의성을 개발한다. 즐거움 속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통합적인 활동을 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미술 교육이라는 건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술 교육이잖아요. 그냥 미술이 아니죠. 미술은 학생 혼자서도 재료만 있으면 끄적끄적 낙서나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한 단계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몫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미술 교육의 목적 보실게요. 조형 능력을 이제 신장시킨다라는 건데, 조형 능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뭐 어떤 것짓은 창작을 할 수 있는,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이 조형 감각이나 미의식을 재료, 매체, 뭐 용구 등등 이런 다루는 능력과 함께 사용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교육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뭐 물감이나 크레파스 같이 아주 흔하고 무난한 재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재료들도 있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매체가 어떻게 이 표현을 하는데 다르게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능력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즘으로 치자면 그 사회적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삭막한 도시에서도 멋있는 조각상들이 이렇게 어떤 회사나 공공건물 앞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미술 작품 여기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것들도 사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다 조형 능력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조형 능력은 이 시각적 환경에서의 질서와 조화, 중요한 말이죠. 질서와 조화, 그리고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미술 작품에서 미적 질서와 미술 형식을 찾고 이해하고 즐기고, 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직접 조형 작업을 하면서 길러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화실에 갇혀서 그림만 계속 그리거나 뭔가 조각만 한다고 그 조형 능력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감상을 하고 또 이 어떤 이 실내 바깥으로 나가서도 이러한 것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능력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세 번째, 창의성의 개발이 목적이다. 이거는 뭐 미술의 목적과도 같이 동등한 거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창의성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창의성이라는 게 말은 굉장히 거창한 거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을 하기도 해요. 저도 한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창의적인 생활을 한 가지라도 해서 적어와라, 이런 숙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창의적인 게 어떤 생활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우리가 또 수업을 듣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늘 안 하던, 늘 해오던 것만 하지 말고 안 하던 새로운 걸 하는 것도 굉장히 창의성의 시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낙엽을 밟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늘 걷던 그 길을 다른 길을 한번 가보는 것도 창의적인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미술 안에서만 창의성 안에 이렇게 갇히지 말고 조금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건 새롭게 사고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미술적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연한 사고 과정에 기초한다. 저는 그 미술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칫솔이란 도구를 한번 사용해서 제가 실습 과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칫솔이란 도구는 우리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쵸? 그래서 칫솔 여러분 다 쓰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뭐 신발 닦거나 아니면 유리병, 작은 유리병 닦는 데 쓰시나요? 네, 저는 그 다 쓴 칫솔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었어요. 근데 그 칫솔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붓의 결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꼬마 친구들하고 작업을 한 적도 있고요. 노인분들하고 작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사소한 거, 뭐 큰 건 아니지만 창의성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로헨펠드는 창의성의 기본 요소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감수성 도 있어야 하고, 유창성도 있어야 하고,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도창성도 있어야 되고, 네, 재정의와 재구성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분석하고 추상하며 종합하고 조직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네, 창의성에 대한 정의로는 거의 뭐 빠질 게 없는 네, 정의들이죠. 또 아이스너라는 학자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창의성에는 유형이 있다.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이 있느냐? 한계를 확정한다. 이 물건을 가지고 또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확정을 정한다. 그 다음에 발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이 콜라병으로, 이 어떤 플라스틱 병으로 우리가 어떤
창조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깨트린다. 그럼 플라스틱 통으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아니, 한 번 더 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미적으로 조직하기. 그런 재활용품이 누가 봐도 재활용품인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 태어날 수도 있네 라는 어떤 미적으로 조직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을 또 유형들이 있다라고 아이스턴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의성 개발에는요, 두 가지 큰 시각이 있대요. 그러니까 천부적인 거다. 말 그대로 타고났다라는 뜻이죠. 타고났기 때문에 일부러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백지 상태에서는 전혀 개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어떠한 그 합리적인 교육에 따라 창의성도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이 물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천부적으로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교육에 의해서 상당히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예를 학생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학생은 그 예시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학습에 의해서도 창의성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미술 교육의 목적, 네 번째 목적은요, 감성을 함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감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이모셔널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감각을 매개로 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정과 감성은 이제 조금 다른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 요즘에는 EQ라는 말 정말 많이 써왔잖아요. 한때는 7, 80년대에는 IQ 높은 사람이 최고였지만 80년대 후반으로 이르러서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타인을 공감할 수도 있고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감성적인 인간이 인간다움이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 분도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감성지능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도 있고요. 또 감성 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단어 다 비슷비슷하게 쓰는데요. 이런 감성을 함양하는 것에 무엇이 좋냐? 미술 교육이 매우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셀로비와 존 메이어라는 학자가 바로 이것을 내놓았죠.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인간 상호적인 지능이라는 용어 대신에 감성 지능 또는 감성 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감성 지능 능력은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먼저. 내가 어떤 감정인지, 이것이 분노인 건지 슬픔인 건지 우울인 건지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을 동기화해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잘 맺고 관리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미술치료에서 쓰는 말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 어떤 그 상담에서도 사실상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술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감성을 함양시키는데도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첫 시간으로 우리 미술 교육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그리고 두 가지 정당성에 대한 시점이 있었죠. 그 두 가지를 또 보셨고요. 미술 교육 목적 네 가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